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평창동입니다. 고급 주택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뭐 소위 말하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살고 싶은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다 욕심을 내고 계시네요.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유명한 건축가가 하듯이 딱 보시고 거기다 작품을 하나 해도 이 사업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배제하겠습니다.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록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분석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법률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이종걸, 강치현 전문위원이십니다. 부동산 금융 분석과 건축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손영만, 박상준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을 부탁드리며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평창동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성북동과 함께 강북에서는 고급 주택지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790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하면 240평입니다. 건물은 1156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하면 350평입니다. 전면에 나동이라고 하고 있는 3층 건물이 있고 후면에 가동이라고 하는 2층 주택 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이 물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이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리고 활용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강 의원님께 이 물건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이 평창동 하면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유명한 지역인데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창동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TV 드라마에서 전화 받으면 평창동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어쨌든 고급 주택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단 평창동 하면 고급 주택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상가를 운영하는 게 지금 한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영업이 썩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종 선택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아직도 평창동은 전세 물건이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거의 80% 이상 아직 전세 물건이 존재를 하는 곳이고, 전세가 많다는 의미는 저희가 반전세로 전환이 가능할 물건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뭐 건축법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대지는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찾아보면은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역으로서 이제 지구 단위 지침에서 허용 용도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이외에는 이제 용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
그다음에 문화 집회 시설 중에 이제 전시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한정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전에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용도 중 용도 지역 지구에 부합되는 용도로서 이제 그 건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허용 용도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예. 그 이걸 허물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그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중에 이게 근린생활시설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뭐 어떤 용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어떠한 용도이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1종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네. 제2종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습학원, 세탁소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에서 하는 도서관이나 소규모 시설들이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원들을 2종 근생으로 해서 이제 주거 지역과 가장 밀접하게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이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이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요 건물이 이제 사용 승인 일자가 네. 그 1977년 9월 8일입니다. 그래서 아. 꽤 오래돼 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선 거고 그 후에 80년도 이후에 지구 단위를 수립하면서 아하. 이제 그거를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주택만 지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거는 허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지구 단위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고 영업을 그렇죠.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영업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허물고 만약에 새로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난항이 이제 허가가 안 나겠죠. 허가가 안 날 수 있다. 예, 예. 아, 현장에 가보니까 이 근처에 보면 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분양이 혹시 가능하거나 이런 환경은 아닙니까? 이걸 지어가지고 꼭 임대만 놔야 되는 겁니까? 이제 평창동에 일단 주택지 조성 결정도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네. 이제 보면 종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 그 도시계획과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이제 지구 단위 현황 같은 게 있습니다. 재정비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띄워 보면 자기의 필지가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포함이 돼 있으면 지금같이 전용으로만 질 수 있는 거고 네.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아.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물건들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니까 바로 옆 대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목적물 여기 있는 이 앞에 이제 약간 네. 골목치고는 넓은 그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은 또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 그런 지역에는 지어서 말씀하신 그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걸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고급 여기는- 빌라 같은 걸 지어서 할 수 네, 있죠. 여기는 일종 전용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아, 그 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그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3종에서 주거가 약간씩 수퇴하면서 상가도 약간 들어오는 그러니까 비율이 전용은 주거 비율이 가장 많다는 뜻이죠. 아, 이게. 그래서 그럼- 어쨌든 지금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거기는 지금 단독주택으로 솔직히 분양을 하신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하셔서 그거를 임대하시는 거 되지 분양한다면 자기 그 사업을 해서 팔아서 분양 이익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대지가 79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큰 대지에 한 채를 지어서 분양한다 그러면 수익이 나올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이 건축물이 사실은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외관상 보기에도 아주 견고하게 사실 지어져 있고 말하자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축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이제 활용해서 이거를 강력해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거를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 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손 의원께서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창동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고급 단독주택 부지죠. 네. 근데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금융 쪽에 있다 보니 뭐 신탁이 대부분 안정성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인지 몰라도 법이 제한 이전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갔다면 좀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용도가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들을 집어넣는 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고급 좀 주택이다 보니까 예컨대 뭐 갤러리를 뭐 접목한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 그래서 좀 랜드마크적으로 이 지역 가면 먼저 좀 특이한 뭐 이러한 것들의 근생시설을 좀 집어넣으면 이 부동산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참 근린생활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리는 것도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그 이 의원께서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탁에서 계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는 조금 그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를 텐데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네. 일반인 입장에서 본다면 확 선택을 할 만한 그런 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단순하게 이 부동산을 임대를 다시 줘가지고서 그렇게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보통 강 의원이 말씀하신 주거용으로 해서 그걸 그냥 임대 수익을 받는 게 그래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쨌든 안정성 있는 어떤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박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거를 어떤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건축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업 수지를 안 따진다 그러면 사업 수지를 따진다면 아까 송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해서 좋은 갤러리를 만들어서 랜드마크적인 했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딱 부시고 거기다 작품을 하나 해도 가장 고가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790제곱미터면은 주택을 고급 진짜 주택을 지어서 작품성 있게 해서 분양을 해도 되고 그걸 임대해도 되고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저는 분양은 안 된다면서요? 그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파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주택 계획을 하나를 해서. 지어서 그렇죠. 그냥 예. 파는 게 낫다. 주택 하나를 지는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유명한 건축가가 하듯이 지어서 파는 거죠. 그게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거는 거죠. 뭐 이 사업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배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에는 어쨌든 거기에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이거를 그 적절하게 이거를 그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용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 나동이 있고 가동은 1층이 주택으로 돼 있고 2층이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조금 큰 건물이 있고 전면에 있는 게 나동입니다. 전면에 있는 게 나동이고 뒤에 있는 게 가동입니다. 뒤에 있는 게 가동인데 그 가동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1층, 2층이 둘 다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전면에 있는 나동은 지금 저희가 가봤을 때는 거의 지하도 아니지만 이제 지층이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경사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은 지금 건생 용도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2층만 주택으로 지금 임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경 후에 용도를 후면에 있는 가동은 그대로 주택으로 한 개층, 1층, 2층을 그대로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면에 있는 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층으로 불리는 걸 지하라는 어감이 조금 저는 좀 안 좋게 다가와서 일단 1층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1층 전면도 저희가 지금 면적이 분할을 했을 때 하나가 130.84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말하면 39.58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층을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동의 2층도 이제 기존 1층이죠. 이제 2층을 이제 130.84제곱미터로 똑같이 또 분할을 하고요. 그럼 두 세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2층이던 걸 지금 이제 3층으로 명기를 해서 이것 또한
분할을 하게 되면 124.73제곱미터가 됩니다. 이제 평으로 37.73평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분할을 하면 8세대가 나오게 되고 이제 8세대를 전부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물건은 이제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경매에서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런 것들이 이 물건에는 좀 많이 있습니까? 이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들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임차인들 중에 법원 임차 조서에 의하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인들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도 지금 안 한 것으로 보여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런 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 위에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창고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얼마나 그 소유자랑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심했냐 하면은 법원에서 2013년 경에는 강제 관리라는 걸 해가지고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그대로 두면 이 물건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개입해서 이제 그 물건의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있었을 정도로 법적 분쟁이 아주 좀 다양하게 진행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1순위 저당권자 등기부등본상의 1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3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3명이나 됩니까? 예. 먼저 상가 부분에 있어서 한 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2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 임차 조서를 이제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실제에서는 약간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정도로 끝나지 이 목적물을 인도받는데 건물을 인도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주택에서는 한 분은 지금 배당 요구를 안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그분이 이 부동산에 채무자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소유자랑 마찬가지로 봐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네. 실무의 경향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 실무의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가장 임차인일 경우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즉 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대항력을 인정받아서 우선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대항력을 빌미로 이제 계속해서 무상으로 거주하려는 임차인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이제 경매를 진행한 다음에 만약 진정한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실무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경매를 많이 실행을 해본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그 대항력을 인정받는 경우를 사실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나중에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2007년도에 사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배당 요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분 말씀하신 분은 그 전 소유자인 거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전 소유자가 그 다음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거기서 임차인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그 임차인이 임차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날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유권을 넘긴 그 이길 다음 날부터 임차의 권리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상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유권을 넘긴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이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낙찰 받으려고 그러면 이 물건을 딱 들어보고 권리분석상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예, 뭐 지지 옥션이나 어디에서 보면은 이제
길 변경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 뭐 물건도 보통 변경이 여러 번 유찰이 됐죠. 되면 유찰 뭐 1회, 2회 된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일 변경이 중간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번 유찰이 되고 지금 기일 변경이 4번이 됐거든요. 예.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뭐 그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강북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넣었다가요,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를 넣었다가 이건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아니고 자산관리회사로 다시 이제 채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근데 경매가 일단 강북 새마을금고에서 한 2번 변경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자산관리회사가 넘겨받은 다음에 2번 변경을 했는데 네. 아마도 이 유치권 신고라든지 임차인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깨끗한 물건으로 이제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의 권리가 계속 이동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 이게 변경되고 있는 그렇죠. 근데 내용인 것 제가 같은데. 질문한 취지는 이제 악의적으로 이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일 변경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위반 건축물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건축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용료를 낸다고 보시죠. 뭐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 위반 건축물은 사실 헐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옥탑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월세를 놔서 거기서 5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600만 원 나오는데 과태료는 연 200만 원이다. 뭐 네? 그러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연 4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과태료를 물면서 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위반 건축물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일단 위반 건축물이 지적이 되면 어떠한 건축 행위가 되지가 않습니다. 용도 변경이나 어떤 사업자 등록을 바꾸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은 바로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이 건의 그 유치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권 신고는 있는데 네. 정확한 피담보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원이 감정평가나 현황조사를 할 당시에 유치권자가 있으면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을 조사하는 것 같이 그 사실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같은 그렇군요. 경우엔 그런 기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진정한 유치권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권을 신청하는데도 사실은 허위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악의적으로 활용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에 그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면은 경매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지금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이고요. 유치권자가 이제 진정한 유치권자가 아닌데도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 경우는 소송 사기죄라는 더 무거운 그런 범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단순히 경매 신청은 안 하고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또 아니라는 게 판례고요. 조금씩 큰 처벌이 안 된다는 큰 처벌이 거지 안 않습니까? 된다는군요. 예,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경매 방해밖에 안 되는데 그런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오하고 이런 가장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임차인 그리고 또한 이런 경매 절차를 방해하는 여러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덟 가구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나오게 되죠. 건데 8세대를 어떻게 이제 그 수익률이라든가 그럼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사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예. 일단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단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은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약 거래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이거를 경락을 받게 되면 예. 현실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3.3제곱미터당 그냥 900만 원 정도를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동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9.33제곱미터입니다. 이제 39.12평인데 전세가를 환산을 하면 3억 5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기 쉽게 지금 가장 많이 보증금을 받는 게 1억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 네. 지역이. 그래서 8세대 전부 지금 1억 정도를 감안을 했고 보증금은 나머지 2억 5천에 대해서 지금 전월세 환산가 연 6% 해서 지금 가동 1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125만 원
이제 산정이 됐습니다. 2층이 보증금 1억 원에 115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됐고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동은 지금 지층을 1층으로 제가 표기를 바꿨고 네. 나동 1층은 2층으로 바꿨고 나동 2층은 3층으로 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층당 두세 대로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할을 했고 그게 130.84 제곱미터 해서 우리 평으로 말하면 39.58평이 됩니다. 전세가가 3억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1억으로 전세 보증금 끼고 월세가 130만 원, 2억 6천에 대해서 그래서 편의상 똑같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도 월세가 130만 원, 보증금 1억 원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나동 2층 이제 3층이 조금 작습니다. 이제 124.73 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37.73평이 되는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만 원입니다. 각각. 그렇게 해서 총 보증금이 8억 원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총 월세가 1,000만 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약 그 연수익률 5% 정도를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35억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현재? 예, 예. 그래서 편의상 30억 원의 경락을 받는다고 하고 저희가 10억 원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30억이면 저희가 자기 자본 20% 정도를 가지면 6억이 되는데 나머지 4억은 이제 리모델링 비용, 그다음에 기타 재반 비용으로 4억을 잡고 해서 10억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총 40억이네요. 네, 총 40억이 이제 투입 비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20억을 융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8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8억을 상환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출 원금은 12억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12억 원을 금리 우리가 연 4%로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이자 부담이 4,800만 원, 월 400만 원 부담을 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럼 계략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가 월세를 1,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1억 이제 2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럼 연 7,200만 원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7.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35억에 받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5% 정도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30억 정도의 낙찰 받는 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이제 손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본인 같으면 이거 어느 정도 얼마 금액 정도의 낙찰을 받겠습니까? 현재 있는 시세로 보건데 저도 이제 강 의원님의 금액 정도 이게 일반적인 계산상으로 나올 적에 이게 안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락을 받았을 때의 금액은 그 정도로 보고요. 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치를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가치 상승을 위해서 희소성을 가미하면 가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고 현재 상태에서는 낙찰을 받을 적에는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가격으로서 산정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평창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주거용으로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또 풍수지리도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왜 그쪽이 부촌이 됐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북한산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일본의 큰 대기업인데 꼭 신입사원을 받으면 한국에 북한산을 와서 등반을 하고 나서 신입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된 상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임대를 와서 수익이 얼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가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다가 랜드마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종이나 이런 거는 어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그 전에 좀 박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아, 게 그 이거는 현재 그러니까 준공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어떤 수선을 필요로 하는데 배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근생시설의 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인정받기 약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용도 변경을 하는 자체가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은 현행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이제 용도 변경도 이제 상하위 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로만 가능한 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근생에서 근생, 지금 현재 있는 한정식 정도에서
그 같은 군에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높게 이제 다른 용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건물을 그러니까 수선하는 부분의 강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전폭적으로 다 고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이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용도를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그러면 살짝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그쵸. 정도. 인테리어 정도만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소년이 얘기하는 건 그 허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지금 그걸 예,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정도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실 저도 평창동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시군요. 성북동, 평창동 살고 싶은 좀 더 나이가 반갑습니다. 들면 살고 싶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역의 희소성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제 근생시설이나 이런 것이 새롭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사실 지금 있는 어떤 기존의 것을 유지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리모델링 살짝 뭐 인테리어 정도로 해서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걸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그 업종 부분은 여기에 조금 약간 아까 제가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아까 미술관 정도가 아니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술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전람 뭐 전시를 포함한 어떤 레스토랑 네. 뭐 이렇게 좀 그러한 약간 고품격적인 고부가적인 어떤 그 업종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 비용으로서 인테리어 정도를 한다면 좋은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평창동, 성북동, 반포동 뭐 이런 지역들에 갖고 있는 특성들이 뭐냐면 임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어떤 이런 좀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고유의 입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아마 위치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네. 위치는 즉 입지거든요. 이 입지는 변경이 될 수 없고 또한 그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어떤 고급스러운 부분을 유지시킨다면 현재 있는 부동산의 가격, 현재는 가격이죠. 가격 대비해서 가치 부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전시장 같은 거는 여기 허용 용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시장을 하고 일부러 카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전시장을 오는 젊은 부부들 그 어린이 아동 시설을 좀 넣고 하면은 훌륭한 복합 시설로서 거기 또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은 사실 아까 허물고 이제 그 새로 단독 주택을 지어서 이제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 건물을 한 100평이나 150평 정도 되는 다 허물고 이제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 2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그럼 총 50억 정도의 금액을 생각해야 되는데 임자만 만나면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충분히. 단독이면 150평은 작고 한 250평 정도 돼야 정원도 크게 만들 수 있고 2층짜리 뭐 단독이라고 해도 2층짜리 정도 지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정원이 우리 TV 나오는 정원을 갖고 맞습니다. 2층짜리 되면 대지가 250평은 돼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지가 250평이니까 그러니까 딱 적당한 사이즈죠. 그러니까 그럼 정원도 하고 뭐 그 주차장.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뭐 자동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집어넣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그 수익은 그래도 어떤 다른 부동산에 못지 않은 어떤 그런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물건은 이제 자산관리 그 회사로 이 저당권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NPL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요소가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NPL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쟁점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결이 불가능한 쟁점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예. 오히려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은 해결이 가능한 쟁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 자산관리 회사로부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받아서 정리하실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자산관리 회사나 어쨌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해결을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예. 될 테니까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어떤 차액을 좀 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산관리 회사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법적 분쟁들을 모두 해결한 다음에 이제 채권을 이제 매각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리하는 동안도 비용이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이 채권 자체를 양도할 때 있어서 실제 이제 뭐 원금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아, 예. 이 부동산의 그 제일 처음 저당을 잡은 곳이 이제 강북 새마을금고인데 이 새마을금고의 최고 채권액이 30억 4,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 예. 제일 처음에 경매 신청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에 봤을 때 원금은 그 23억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저당권을 만약에 매입을 해온 자산관리 회사는 사실 그 원금 100%를 다 주고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100%에 거래되는 경우는 뭐 보통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 샀을 텐데 그러면 그 이동화 회사 혹은 이 자산관리 회사에 가서 그 원금 100%를 주고 다 사겠다. 예, 예.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 금액에 샀는데 그리고는 이제 본인도 30억 정도에는 낙찰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누군가 다른 사람이 31억에 받든 2억에 받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본인의 최고 채권에까지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받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경매 비용을 공제하게 되고 경매 비용 다음에 이제 조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임금 채권 같은 거 그리고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그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채권들을 공제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 채권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뭐 31억, 2억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실제로 그 투자한 원금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경매가 신청된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이제 연체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매 신청된 날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금 소요된 걸로 봐서는 그 연체 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채권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금 100%에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차액은 그래도 그 뭐 연체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그래도 그 상당한 그래도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연체 이자라는 게 이제 일반 그 이자 뭐 4%, 5%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17%, 18%, 23%, 막 20%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이자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부동산을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NPL로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경매가 낙찰될 기다려서 배당을 받는 게 이게 NPL 투자에서는 가장 어쨌든 기본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배당을 받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이제 낙찰을 받아서 그 낙찰 대금하고 채권액하고 상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더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구조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NPL 하면서 여기에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NPL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좀 시청자들께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어떤 NPL도 활용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뭐 여기다가 예술적으로 짓고자 하시는 어떤 우리 박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평창동이라는 저우 입지 조건과 이제 주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단 디자인을 차별화된 단독주택을 저는 이제 계획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강 의원께서는 뭐 그 임대로 하는 것을 계속 고수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지역은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임대를 하거나 또는 만약에 건축 행위를 한다면 전면에 있는 동은 임대를 계속하고 뒷동만 이제 본인이 만약 여유가 된다면 본인이 거주를 1, 2층을 다 거주를 하면서 임대 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네요. 주택으로 계속 저는 사업 방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 생각을 못했었네요. 손 의원께서 이 물건 보시고 뭐 작은 물건이라서 이거 오늘 별로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작은 물건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즉 입지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하는 대상 부동산은 평창동, 그죠? 성북동과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평창동입니다. 이 기존의 명성에 맞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갖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지 않나. 거기다가 또 하나 평창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 주택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사업성, 그러니까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는 근생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희소성까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컨셉을 잘 잡는다면 현재 있는 가격 이상의 좋은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그런 게 만약에 여기 있다면 저는 가볼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관 전시를 하면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게 하면 이게 근생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현재 있는 용도로 갖고 있는 용도로 승계를 한다면 아까 전시설과 뭐 음식점과 뭐 이런 것들을 접목한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한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택만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죠. 거주의 개념인데 거주 플러스 어떤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갤러리도 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하고 한다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뒤에는 이제 뒤에 그 일반 주택이 있거든요. 2층짜리가. 그럼 거기는 주거하고 앞에는 임대를 놓겠다고 하면 앞에는 갤러리나 식당을 하고 뒤에는 주거를 하는 거를 만약에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거를 뭐든 만약에 가능하다는 혼합을 얘기죠.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 평창도에 주거도 하면서 또 희소성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저기를 하고 그렇죠. 자기 자본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욕심을 내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생각보다는 좀 심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게 이제 매입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게 경매란 말입니다. 경매라는 게 사실 일반 거래보다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거기 이렇게 좀 그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그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률적인 관점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직접 해결하실 수 있다면 NPL 투자를 통해서 그냥 일반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창동 물건은 다양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거를 임대 목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임대가 나올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약간 있었는데 우리 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그 정확한 수치와 이 계산으로 해보니까 수익률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여기 좀 고급스럽게 지어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이 지역에 만약에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임자만 만난다 그러면 사실 부르는 게 가격인 그 지역도 충분히 되고 또 그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또 이 희소성의 가치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NPL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물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분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최고의 수익을 얻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을 걱정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지금도 끊임없이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IMF 경제 위기에서도 경험했듯이 철저히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